대한민국이 중국보다 100년이 앞섰다고 하는데요. 중국 국제명문고의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후에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 중국 세대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개무시하던 중국 명문 고등학생들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 국제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0학년 학생 웨이예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제 앞에 놓인 회색 공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공책은 2년간의 세계사 수업 동안 저와 함께 했던 거예요. 오후에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교실을 가로질러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희 10학년 반에는 30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한국으로 가는 문화교류 여행을 준비하는 중이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교환학생 사토 나오키가 저에게 듣고 있냐고 물었어요. 나오키는 6개월 전에 저희 학교로 전학 온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그를 아시아 문화에 대한 강한 의견을 가진 학생으로 알고 있었어요. 나오키는 왜 한국에 가냐고 물으며 그곳의 모든 흥미로운 것들은 어차피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거라고 말했어요. 나오키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그는 그들의 이른바 기술 붐은 그냥 빌려온 아이디어를 더 나은 마케팅으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건 지난주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이름은 천지엔 하오예요. 아버지는 예전에 성공적인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3년 전 한국 제조업체들이 더 빠르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칩으로 시장을 장악했어요. 하나둘씩 아버지의 고객들이 공급업체를 바꿨어요. 작년에 회사는 영원히 문을 닫았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그들이 일하는 속도는 인상적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멈춘 채로요. 하지만 그건 다 거칠애일 뿐이고 기초가 없다고 하셨어요. 중국이 결국 그들을 추월할 거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우리는 항상 그래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단 18개월 만에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하는 걸 지켜봤어요. 저는 저희 가족이 비즈니스 지구 근처의 넓은 아파트에서 지하철역 근처의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봤어요. 어머니는 회계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이후로 일을 하지 않으셨었어요. 비행기는 점심 직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베이징 국제고등학교에서 온 저희 일행은 짐을 찾아 판교행 버스에 올랐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고속도로는 깨끗했어요. 표지판은 명확했어요. 모든 것이 거의 강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나오키가 효율적이긴 하다고 인정하지만 혁신 없는 효율성은 그냥 복종일 뿐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저희의 첫 공식 방문지는 판교 테크랩이었어요. 잘 관리된 정원으로 둘러싸인 반짝이는 유리 건물이었어요. 저희가 리셉션 구역으로 줄지어 들어갈 때 저는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벽이 실시간 데이터 스트림을 표시하는 대형 스크린들로 덮여 있었어요. 상도 없었고 회사 로고도 없었어요. 그냥 데이터만 있었어요. 30대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와 버튼다운 셔츠였어요. 그는 약간의 캐나다 억양이 섞인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어요. 자신은 여기 공정 엔지니어인 리암 천이라고 소개했어요. 네, 천이라며 조부모님이 광저우 출신이지만 자신은 밴쿠버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한국 기술 분야에서 8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희는 반원 형태로 배치된 쿠션 의자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룸에 자리를 잡았어요. 리암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반도체 제조 단계의 복잡한 순서도가 나타났어요. 리암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 기술 성공이 속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맞다며 저희는 빠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도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비밀은 훨씬 덜 화려한 것이라며 표준화된 협업 프로토콜과 품질 관리에서의 철저한 투명성이라고 했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리암이 생산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넘어갔어요. 조심히 보라며 모든 작업대에 3개의 모니터가 있는 게 보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작업을 보여주고 하나는 앞 작업대를 보여주고 하나는 뒤 작업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모두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린메이가 왜냐고 물었어요. 리암은 문제가 몇 시간이 아니라 몇 초 만에 포착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앞 사람의 측정값이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걸 보면 즉시 알려준다고 했어요. 비난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냥 수정만 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걸 가시적 책임이라고 부르며 모두가 서로의 작업을 지킨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공장을 떠올렸어요. 각 부서는 고립되어 일했어요. 문제는 재앙이 될 때까지 종종 숨겨졌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약함으로 여겨졌어요. 리암이 다른 것을 보여주겠다며 불량률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5년 전 저희와 중국 경쟁사를 비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더 빨랐다며 30% 더 빨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불량률은 4배 더 높았다며 품질 관리 없는 속도는 그냥 낭비일 뿐이라고 했어요. 나오키가 팔짱을 끼며 어차피 일본 제조업체로부터 품질 관리 방법을 훔쳤을 거라고 말했어요. 리암의 표정은 여전히 호의적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모두에게서 배웠다고 했어요. 지속적 개선을 위한 일본 방식 문서화의 독일식 정밀한 문제 해결의 미국식 민첩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맞다며 자원 관리의 중국식 효율성도 배웠다고 했어요. 혁신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투명하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일행은 서울의 하늘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저희는 한국 10학년 학생들을 하루 동안 따라다닐 예정이었어요. 버스가 캠퍼스에 들어설 때 저는 자전거를 타고 도착하는 학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무리지어 웃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르그랑 선생님이 저희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한국 학생과 짝을 이뤘다고요.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요. 그들의 수업을 관찰하라고요. 메모를 하라고요. 오늘 저녁에 관찰한 것을 토론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김도훈과 짝이 됐어요. 그는 제 키 정도 되는 둥근 안경을 쓴 친근한 미소를 가진 남학생이었어요. 도훈이 조심스러운 영어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한국 이름이 천회이냐고 물었어요. 강한 이름이라고 했어요. 학교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첫 수업은 수학이었어요. 선생님은 짧은 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선생님은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썼어요. 누가 해보고 싶냐고 물으셨어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손을 들고 칠판으로 나갔어요. 그녀는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나갔어요. 하지만 중간쯤에서 미분 계산에서 실수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즉시 그녀를 멈출 거라고 예상했어요. 다른 학생들이 실수를 외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이 끝낼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잘 노력했다고요. 누가 어디서 길이 혼란스러워졌는지 찾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물으셨어요.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와 오류를 가리켰어요. 그는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그 여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그 부분을 지우고 고쳤어요. 그녀가 끝냈을 때 전체 반이 짧게 박수를 쳤어요. 저는 도훈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제 학교에서는 칠판에서 실수하면 다른 학생들이 웃는다고 했어요. 도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냐고 물었어요.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무엇을 더 잘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수업 사이 휴식 시간 동안 다른 뭔가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선생님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학생들이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주웠어요. 칠판을 닦았어요. 그건 자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걸 하면서 수다를 떨었고 그것을 사교 시간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이걸 해야 하느냐고요. 도훈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해야 한다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교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한다고요. 왜 지저분하게 두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청소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내 깊은 청소를 위해서요.
하지만 기본적인 깔끔함은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네가 사용하는 공간은 네가 자신에게 가진 존중을 반영한다고요. 저는 베이징에 있는 제 교실을 떠올렸어요. 저희는 모든 것을 청소부들에게 맡겼어요. 책상은 낙서로 긁혀 있었어요. 쓰레기통에서 쓰레기가 넘쳤어요. 저희는 그것을 우리 공간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저희가 있어야 하는 장소였을 뿐이에요. 영어 수업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목격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눠 환경 문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게 했어요. 한 그룹이 명백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사는 부실했어요. 슬라이드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들을 실패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다른 그룹들이 준비 시간 동안 제안을 해줬어요. 한 학생이 이 출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웹사이트를 띄웠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문제가 해결책보다 먼저 오도록 재구성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봤어요. 왜 경쟁자를 도와주나요? 제 학교에서는 다른 그룹이 어려움을 겪으면 조용히 있었어요. 그들의 실패가 당신의 작업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들었으니까요. 도훈이 조용히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신다고요. 성공은 누가 먼저 끝내느냐가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측정된다고요. 한 그룹이 못하면 우리 모두가 그들을 돕는데 실패한 거라고요. 하지만 자기 성적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모두 자기 주제를 얼마나 잘 발표하느냐로 평가받는다고 도훈이 말했어요. 하지만 또한 교실 학습 환경에 어떻게 기여하느냐로도 평가받는다고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도 돕지 않으면 그것도 내 실패라고 했어요.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약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인생은 경쟁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요. 점심시간에 저는 구내 식당에서 도훈과 그의 친구 셋과 함께 앉았어요. 음식은 간단했어요. 밥, 국, 야채 그리고 작은 생선 한 조각이었어요. 도훈의 친구 중 혜진이라는 여학생이 물었어요. 베이징 학교에서는 매우 경쟁적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우요. 모두가 1등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선생님들이 벽에 우리 점수를 게시한다고요. 한국 학생들이 시선을 교환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다고요. 여기서는 전원 합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표는 일부만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준에 도달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덜 경쟁적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덜 이기고 싶은 열망이 생기지 않느냐고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열망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뭔가를 만드는데 열망이 있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서로를 밟는 데 있지 않다고요.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국을 저으며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 학교에서는 모든 시험이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과제가 옆에 앉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저희를 비교했어요. 부모님들은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냐고 물으셨지 교재를 이해했냐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를 현실 세계에 대비시킨다고요. 경쟁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이 한국 구내식당에 앉아 학생들이 웃고 음식을 나누고 점심시간에 숙제를 서로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궁금해졌어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종류의 세상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아버지가 한국 회사들에게 사업을 잃었다고요. 왜 그들에게 이걸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들이 너무 개방적으로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직하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서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감이라고요. 가족에게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요. 저는 계속했어요. 아버지는 한국 회사들이 더 빨라서 이겼다고 말씀하신다고요. 하지만 어제 기술연구소에서 저는 그게 단지 속도만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했는지에 관한 거였다고요. 투명성과 공유된 책임에 관한 거였다고요.
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촌이 반도체 분야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같은 말을 한다고요. 기술이 중요하다고 맞다고요. 하지만 진짜 이점은 문화라고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는지요. 어떻게 서로의 실수가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잡아내는지요. 학교에서 배우느냐고 물었어요. 이렇게 함께 일하는 방식을요. 그런 것 같다고 도훈이 말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실수가 학습 기회인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기대되는 곳에서 모두의 성공이 중요한 곳에서 수년을 보내면 그것이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가 된다고요. 일하는 방식의 일부가요. 자신이 누구인지의 일부가 된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학생들이 키트로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과학 수업에 참석했어요. 도훈의 로봇이 무게 분배가 잘못돼서 계속 넘어졌어요. 저는 그가 몇 분간 애쓰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 평소 본능이라면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그가 알아내게 두고요. 비교해서 제 로봇을 더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가 저를 몸을 기울이게 만들었어요. 배터리 팩을 중앙으로 옮겨보라고 제안했어요. 무게가 너무 앞쪽에 있다고요. 도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배터리 팩의 위치를 바꿨어요. 로봇이 안정적으로 섰어요. 고맙다고 했어요. 제 학교에서는 도와주지 않았을 거라고 인정했어요. 제 로봇이 비교해서 더 좋아 보이도록 실패하게 뒀을 거라고요. 그를 도우면서 저는 문제를 더 명확하게 생각해야 했어요. 제 추론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를 가르치면서 저는 무게 분배 원리를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제 학교의 사고 방식에서는 한 명의 승자와 많은 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고 방식에서는 모두가 이길 수 있었어요.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어느 것이 실제로 삶을 위해 더 잘 준비시키는 걸까요? 수업이 끝날 때 저는 도훈과 함께 자전거 거치대로 걸어갔어요. 해가 하늘에서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웃고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왜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서로 돕는 것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어요. 아무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느냐고요. 도훈이 자전거 잠금 장치를 열고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뭔가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서로를 패배시키도록 가르치는 나라는 미래를 자기 자신과 싸우며 보낼 것이고요. 협력을 가르치는 나라는 미래를 함께 건설하며 보낼 거라고 하셨대요. 아마 그래서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그가 자전거 헬멧을 조정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중국에서는 경쟁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배운다고 말했어요. 최고가 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아마도 다른 방식으로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도훈이 말했어요. 혼자 강하거나 함께 강하거나요. 둘 다 힘이 있다고요. 하지만 어느 것이 지속되는 뭔가를 만드느냐고 했어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며 페달을 밟아 떠났어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 무리에 합류하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오키가 제 노트를 비웃었어요. 그들이 부드러운 것에 감명받았냐고 했어요. 이것이 한국이 진정으로 위대해질 수 없는 이유라고요. 협력이 너무 많고 개인적 우수성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저는 수학 수업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실수가 가르치는 순간이 되었던 것을요. 청소가 공유된 존중이지 처벌이 아니었던 쉬는 시간을요. 전원 합격이 신성한 약속처럼 말해줬던 점심 대화를요. 저는 제 학교를 떠올렸어요. 등수가 공개적으로 게시되는 곳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약함으로 여겨지는 곳을요. 모든 시험이 전쟁터인 곳을요. 제 점수가 다른 모든 사람의 점수와 관련해서만 중요한 곳을요. 저는 항상 그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어요. 심지어 필요하다고도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여겨진 경쟁이 실제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패배시키느라 너무 바빠서 함께 뭔가를 만드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어제의 기술연구소를 떠올렸어요. 세 개의 모니터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작업을 지켜보고 몇 초 만에 실수를 잡아내는 것을요. 그 시스템은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만 작동했어요. 동료를 돕는 것이 약함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책임으로 여겨졌어요.
모두가 다른 모든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문화에서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없었어요. 린 메이가 버스에서 제 옆에 앉았어요. 학교를 어떻게 생각했냐고 조용히 물었어요. 달랐다고 했어요. 매우 달랐다고요. 뭔가를 발견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학생들이 더 행복해 보였다고요. 덜 스트레스 받아 보였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자료를 배우고 있었다고요. 여전히 어려운 수업을 듣고 있었다고요. 아마도 서로와 경쟁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냥 기준과 경쟁했다고요. 자신의 이전 성과와요. 이런 가르치는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냐고 린 메이가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서울을 바라봤어요. 깨끗한 거리를요. 정돈된 교통을요. 하늘을 만질 것 같은 건물들을요. 이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도시를 가리키며요. 그러니 아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회색 공책을 펼쳤어요. 2달 전에 오래된 노트를 응시했어요. 한복이 조선족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에 관한 것들이요. 한국 문화가 독창적인 게 아니라 빌려온 거라고 암시하는 것들이요. 저는 그 노트들을 완전히 믿었었어요. 그것들은 제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에 딱 들어맞았어요. 아버지의 실패를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요.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이고 불공정하며 도둑질과 운 위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이야기를 보고 있었어요. 성공이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화적 가치로부터요. 전원 합격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사회로부터요. 저는 새 페이지로 넘어가 쓰기 시작했어요. 협력은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힘이다. 모두가 모두의 성공을 지킬 때 모두가 올라간다고요. 저는 멈췄어요. 펜이 종이 위에서 맴돌았어요. 실수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정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잃는 게 아니다. 그것이 모두가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썼어요. 경쟁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자신보다 더 큰 뭔가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어떤 종류의 어른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제 학교에서 저는 모두를 경쟁자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정보를 숨김으로써 제 성공을 보호하는 법을요. 다른 사람들이 못할 때 기분 좋게 느끼는 법을요.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의 종류였나요? 그게 지속되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종류였나요? 저는 도운의 말을 떠올렸어요. 아이들에게 서로를 패배시키도록 가르치는 나라는 미래를 자기 자신과 싸우며 보낼 것이다라는 말을요.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떠올렸어요. 부서들이 고립되어 일했던 곳을요. 실수가 숨겨졌던 곳을요.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었던 곳을요. 아마도 문제는 한국 회사들이 더 빨랐던 게 아닐 거예요. 아마도 문제는 아버지가 혼자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고 협력이 약함이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요. 그리고 아마도 저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여행 셋째 날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이유에서였어요. 박물관이 르그랑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확인해 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이 실제로는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로부터 빌려온 거라고요. 저는 교과서가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배우려던 참이었어요. 저희 가이드는 섬유 역사 전공 대학원생인 박서윤이었어요. 그녀는 베이징에서 2년간 공부했다며 저희가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해 배웠을 수 있는 일부 이야기들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1차 역사 자료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저희를 아름다운 한복이 들어있는 유리 케이스로 안내했어요. 박서윤이 이 한복은 조선 후기 약 1850년대 것이라며 독특한 실루엣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한국 디자인 고유의 것이라고 했어요. 린 메이가 하지만 저희는 조선족 사람들이 이것을 먼저 입었다고 배웠다고 말했어요. 박서윤이 인내심 있게 역사적 타임라인을 보자고 했어요. 한민족이 중국 동북부로 상당한 수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1860년대였다고 했어요. 그들은 전통 의상을 가지고 왔다고요. 그래서 조선족이 한복을 입는 것이 그 반대가 아니라 한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가슴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은 중국으로 이주한 한국 사람들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어요. 박서윤이 정확히 그렇다며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조선민족 집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희 교과서가 말한 게 아니라고 항의했어요. 회색 공책을 꺼내 제 노트를 보여줬어요. 박서윤이 그것을 살펴봤어요. 교육 자료가 때때로 역사적 증거보다는 정치적 이야기를 반영한다며 원하시면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그 증거를 매우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한나은 밀러 박사라는 독일 출신 섬유 보존 전문가가 다가오는 것을 봤어요. 뮬러 박사가 대형 스크린에 일련의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것들은 조선시대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그림이라며 옷을 주목하라고 했어요. 모두 독특한 짧은 재킷과 풍성한 치마의 변형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은 시기에 중국 궁중 그림을 보여줬어요. 완전히 다른 실루엣이었어요. 각 문화의 전통 의상은 명확히 구별됐어요. 뮬러 박사가 패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의복은 그림의 무역 기록의 왕실 목록에 문서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실루엣은 최소 5세기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했어요. 저는 전시물들을 응시하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이 틀렸어요. 제 공책에 있는 모든 것이 틀렸어요. 단지 틀린 게 아니라 거꾸로였어요. 왜 저희 교과서가 이걸 틀리게 썼을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박서윤이 조심스럽게 때때로 국가들이 정치적 긴장을 가지고 있을 때 역사적 이야기가 조정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자료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들은 다시 쓰일 수 없다고요.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저는 학교 강당에 서 있었어요. 제 위장은 매듭처럼 꼬여 있었어요. 발표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3열에 팔짱을 끼고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앞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숨을 들이쉬었어요. 제 발표는 제가 한국에 대해 틀렸던 것들이라고 시작했어요. 청중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여행 전에 저는 한국 기술 성공이 일시적인 운이라고 믿었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는 이웃 나라들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른 것을 봤다고 했어요. 리암천의 가시적 책임에 대한 교훈을 설명했어요. 속도가 협업 시스템의 결과이지 성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요. 다음으로 하늘고등학교의 전원 합격을 설명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이미지들을 보여줬어요. 저는 한복이 원래 조선족 의상이었다고 배웠지만 역사적 증거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조선족은 1860년대에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복을 입었다고요.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증거가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고 계속했어요.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진짜로 뭔가를 배울 수 없다고요. 제가 끝냈을 때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교실 뒤쪽에서 천천히 박수가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박수가 퍼져나갔지만 일부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결과가 시작됐어요. 제 발표 스크린샷이 환한 캡션과 함께 중국 소셜미디어에 나타났어요. 몇 시간 안에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아버지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화를 대비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침묵하셨어요. 마침내 내 발표가 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사가 실패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이 운이 좋아서라고 말했다며 내가 설명한 협력 투명성 품질 문화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제 눈을 마주보시며 너는 나보다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불편한 진실을 보고도 어쨌든 말했다고요. 온라인 공격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본 것을 봤으니까요.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 너와 함께 서겠다고 하셨어요. 제시도.